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강력한 반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를 최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강력한 반등 이후에 또 야금야금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밤 사이에는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 나쁜 모습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유 시장을 살펴보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130달러를 돌파하고 터치하는 등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었죠. 이것이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5거래일 만에 고점 대비 거의 25% 유가가 하락하면서 5거래일 만에 원유 시장은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왔던 원유 시장이 이렇게 급격한 약세장을 보이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반가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새벽에 나올 텐데요. 이 FOMC 회의 결과는 물론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굿모닝 글로벌에서도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워즈를 통해서 내일 새벽 3시에 이 FOMC 회의 결과를 직접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도 저희가 동시 통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면 라이브 생방송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유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 어떤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리 앵커입니다. 네, 1시간 전쯤 마감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앞서 들으셨다시피 유가의 급락세에 주목을 하면서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는 보시다시피 다우지수 2% 가까운 상승이었고요. S&P 500 지수 2%, 또 나스닥은 3% 가까운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유가 하락이라는 재료를 두고 어제의 해석이 다르고 또 오늘의 해석이 다른 그런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네, 다음 화면을 넘겨보겠습니다. 이 2월 PPI 지수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에는 10% 상승을 나타냈고 또 1월에 대비해서는 물가가 0.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로 시장이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거기다가 국제 유가가 지난 며칠간에 나타났던 급등분을 빠르게 반납하고 있죠. WTI와 브렌트유가 각각 8%, 7% 하락하면서 각각 100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초래됐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게 됐고요. 다시 전 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요인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그런 소식이었죠.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감행하리라는 우려도 줄어들게 되고요. 안 그래도 그간 연일 이어진 하락에 지쳐있던 시장에 이런 해석들이 촉매제가 되면서 시장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장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유가는 왜 이렇게까지 크게 빠진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간에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첫 번째로 차익 실현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중국의 대도시 IT 허브인 선전시의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수요에 대한 우려가 촉발이 됐습니다. 게다가 오펙이 오늘 발표한 원료 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원유 소비를 축소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물론 아직까지 오펙 측에서는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하루 420만 배럴로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이 추후에 더 명확해지면 앞으로 수준의 이 전망치를 좀 바꿀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크게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유가가 하락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눈에 띄었던 종목과
섹터들 테마별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연이틀 급락했던 기술주 중심의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기술주들이 오늘장의 상승을 주도해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 안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가 3%대의 강세를 시현해줬고 오라클 소프트웨어 테마 내에서 4%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와 AMD는 반도체 테마 내에서 각각 7% 내외의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공주들의 분위기도 좋았는데요. 5대 메이저 항공사들의 매출 전망을 상향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오늘 이뤄졌던 컨퍼런스 콜에서 항공 여행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발언들이 나왔고요. 이로써 항공사들은 항공 요금을 올리고 또 수익이 덜 나는 항공편은 취소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증진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항공 일제히 8% 내외의 급등권에서 마무리되는 오늘 하루였고요. 그 밖에 여행 관련주들도 모두 좋았습니다. 호텔, 카지노, 크루즈 관련주들이 되겠는데 카니발, 노르웨이지안 같은 종목들이 5%, 6%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떨어진 찍을 좀 보자면 자연스럽게 유가 하락과 맞물려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쉐브론 그리고 엑손모빌 등의 종목들이 3에서 4%대의 낙폭을 기록했고 지금 에너지 섹터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하락 국면에 놓여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장에 있었던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AMC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자그마한 금광 업체라고 합니다. 하이크로프트 마이닝의 지분을 22% 매입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금광업체 인 하이크로프트 마이닝의 주가는 장중에 25%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AMC의 주가는 장중에 하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이 장 막판까지 탄력도를 조금 키웠습니다. 7% 가까운 급등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타벅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볼보 자동차와의 흥미로운 파트너십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전역 스타벅스 매장 내 EV 충전소 설치를 준비 중이다. 이런 헤드라인이 눈에 띕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애프터마켓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타벅스의 주가는 4.8% 정도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기구 업체인 펠로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번스타인에서 아웃퍼폼 커버리지를 게시해줬는데 펠로톤의 사업이 건강한 데 비해서 최근 주가는 터무니없이 빠졌다라는 점을 짚어주면서 $40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해줬습니다. 내년까지는 지금의 주가가 $22 정도가 되니까요. 거의 더블이 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되겠죠. 이런 의견들에 힘입어서 12% 가까운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이베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이체방크에서 매수 투자 의견을 게시해줬는데 이 리세일 시장 내 이베이의 지위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유럽 내 럭셔리 리세일, 즉 유럽 내 중고 명품 시장에서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덧붙여주면서 이베이의 주가는 오늘 3.5% 강세 흐름을 연출해줬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입니다. 금 가격 이렇게 크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회담을 주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그래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실낱 같은 그런 희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전해지고 있고요. 게다가 FOMC에서 금리 인상 결정이 임박했다라는 점 역시도 금 가격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2.14% 하락하면서 온스당 $1,918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장 마감 상황 모두 정리해드렸고요.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챙겨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좀 무서운 말인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대세다라는 키워드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예상이 이제 대세가 됐다 시장에서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이 미국에서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스태그 예상이 대세가 된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공개를 한 펀드 매니저 조사에 따르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예상 비율이 62%로 지난 2008년 9월 이후에 최고였다고 합니다. 2월에는 참고로 이 수치가 30%에 불과했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으로 이제 예상이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이 테일 리스크, 꼬리 리스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펀드 매니저를 꼽은 최대의 리스크는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44%의 비율로 이 같은 응답이 나타났다라고 하고요. 지난달에는 이 같은 대답이 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글로벌 경기 침체 21%로 또 나타났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보는 이 연준의 풋 가능 지수 이 레벨 어제도 이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2월의 수준이 한 뭐 3,698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월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연준 입장에서 지수가 더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3,636선까지 S&P 500 지수가 내려가야지만 페드 풋, 이 시장에 개입할 만한 그런 정책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most crowded trade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붐비고 있는 그런 거래 또 투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원유 매수가 이번에 기술주 매수를 제치고 1위로 나타났습니다. 와, 스태그플레이션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일부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걱정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펀드 매니저들의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증시의 방향성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네, 이날 공개된 이 CNBC의 또 페드 서베이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네. 뭐 이코노미스트나 아니면은 월가의 뭐 트레이더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매크로나 페드 정책에 대한 그런 전망을 묻는 그런 조사인데요. 여기에서도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의 향후 1년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33%로 봤어요. 지난 조사에 비해서 10%포인트가 높아진 그런 수치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포지션,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조사 결과인데요. 5.9%로 3월에 나타나면서 2월에 5.3%를 넘어선 팬데믹 이후의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즉, 침체에 대한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현실이고 우리가 굉장히 경계할 그런 시점은 맞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완전 침체에 대한 예상이 아직까지는 대세는 아니다. 이 부분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CNBC에서도 올해 이 전문가들의 성장률 전망이 2.8%로 역사적인 트렌드를 그래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증시의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과거의 스태그플레이션 때만큼은 좀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또 의견인데요. CFRA라는 기관에서도 지난 이제 1973년과 74년쯤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었는데 그때 각각 S&P 500 지수가 17%, 30%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같이 2년간의 뭐 약세장이 이어진다거나 아니면은 S&P 500 기업들의 시총 거의 50%가 날아가는 일은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시나리오는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의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또 한 번 좀 무서운 키워드인데 역대 최고 물가가 지난 밤사이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2월에도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최고의 물가 상승률인데요. 특히 이 지표는 지난 2월에 나온 지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시점이 2월 말이었으니까 이 지표에는 이 원자재 가격 급등이 아주 온전하게 반영된 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계된 물가라서 여기에 3월 이 중국의 락다운 그리고 3월 초에 있었던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면 3월 물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되긴 합니다. 다만 이번 지표를 통해서 한 가지 다행이었던 점은
지난 3개월간 물가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9.9% 상승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2월 지표가 10%로 소폭 오르긴 했지만 물가의 상승 속도가 상당히 둔화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극심하게 나타난 주된 요인은 여러분들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의 5분의 2가량이 휘발유에서만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합쳐 전 세계 밀 수출의 약 30%를 이 두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앞으로도 식료품 가격에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제외한 핵심 물가 지수를 보면요. 지난 2월 0.2% 증가해서 1월에 0.8% 증가했던 것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변동폭이 큰 유가와 식료품만 제외하면 그리고 그 가격만 안정된다고 하면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은 훨씬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최근 유가 등 급등하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도 그럼 좀 피크아웃을 기대해봐도 될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3월에 워낙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아직 피크아웃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 피크아웃보다는 경계감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조사를 다시 한번 좀 인용을 해보자면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성장 전망은 14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반수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영구적일 것이다, 퍼머넌트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뭐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는 했죠.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복합적인 요인, 그러니까 생산 차질이라든지 임금 상승, 또 뭐 지정학 리스크,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좀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더 이어진다라는 게 이제 월가의 좀 공통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기사 내용에서도 그 지표를 들면서 트렌드가 조금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정도가 조금은 그래도 완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또 언급을 드렸던 CNBC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의 약 한 90% 정도가 전쟁 때문에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요인들 중에 뭐 어떤 것이라도 그래도 좀 풀리는 그런 기미가 나오거나 실제로 풀린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예상보다 빨리 뭐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는 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2년을 참았다라면서 비행기 그림이 보이는 거 보니까 여행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언제 가셨었어요? 3년 됐죠, 3년? 3년이요? 아마 다들 그 정도 되지 네, 않았을까요? 저도 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모두가 2년은 최소한 해외여행을 정말 그 참았잖아요. 정도는 팬데믹 기다렸어요.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억눌린 수요가 좀 폭발을 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이라든지 이제 유가 상승이라는 악재를 좀 뚫고 항공사들에게 좀 빛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이 미국의 주요 항공사가 올해 여행 수요가 예상 대비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라고 일제히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1분기의 매출이 지난 2019년에 78% 수준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달에 제시를 했던 72%라는 가이던스 대비해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아메리칸 항공 역시도 1분기의 매출이 2019년 대비해서 22% 원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를 17% 감소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요 항공사 CEO들은 유가 상승에 또 유가 상승을 항공료로 이제 전가할 가능성 역시도 내비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델타의 사장 같은 경우에는 2분기께에는 유류비 상승분을 뛰어넘는 매출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메리칸 항공의 CEO도 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을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2월에 이 미국 주요 항공사들을 통해서 팔린 비행기 티켓 평균 가격이 $464로 1월에 $409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휘발유 가격 오른다고 우리가 여행을 안 가는 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워낙 그 휘발유 가격 올라갈 때는 유류 할증료 때문에 비행기 값이 올라서 우리가 여행을 좀 약간은 좀 주춤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워낙 좋다는 평가로 들리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항공업황이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도 여전히 남은 어떤 걸림돌은 있는 것이냐를 여쭤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솟는 유가를 항공사들이 감당하는 것이 좀 힘들 것이다 이런 네네. 내용을 또 제가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까놓고 보니까 예상보다 여행 수요가 훨씬 강하니까 이제 유가 상승 부담 역시도 이를 어느 정도는 항공료로 좀 전가를 하면서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를 좀 내다보더라도 결국은 수요가 제일 중요하더라. 뭐 유가가 올라서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결국은 수요가 폭발적이면 이를 다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이 좀 입증이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걸림돌도 뭐 인플레이션이나 전쟁 공포에 따른 소비 심리 자체가 좀 위축되는 거, 이런 거를 저희가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또 경계감을 좀 내비치게 하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이고 있죠. 3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2011년 이후 최저치였고, 그리고 2월 말에 공개가 됐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5달 내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CB, 컨퍼런스 보드의 지표의 세부 지표를 보면은 주택이나 자동차 구매, 그리고 휴가 계획에 대한 의향도 묻거든요. 근데 2월 지표에서는 해당 지표도 모두 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항공업황 완전 회복에 역시 중요한 거는 이렇듯이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는 것, 이런 지표들을 역시 참고를 해서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세권, 뭐 맥세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인구 밀도 높고 핵심 상권 주변에는 꼭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이 스세권, 맥세권 이런 건데, 스타벅스가 이번에 볼보 자동차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전역에 이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범 사업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가 지난밤 사이 4.8% 상승했는데,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볼보는 약 60여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스타벅스가 탄생한 시애틀 본사에서부터 덴버에 이르기까지 약 1,350마일 거리에 있는 15개 스타벅스 매장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설치할 전기차 충전기는 차지포인트 것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브랜드는 차지포인트가 아니라 볼보 브랜드를 붙여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스타벅스와 볼보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할지 한번 모니터링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들은 장기적으로는 매 100마일에 하나씩 전기차 충전소를 세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100마일에 하나씩이면 킬로미터로 환산했을 때 약 160km에 하나씩 충전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전에 대한 우려 없이 장기간 장거리 여행도 가능하게 될 것 같죠.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올 여름에 첫 번째 충전기를 설치하기 시작해서 연말이면 시범 사업을 위한 충전소 설치 60개는 모두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워낙 스타벅스는 핵심 상권을 잘 파고드는 그런 기업이죠.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전기차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큰 관심과 기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타벅스는 뭐 $120까지 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몇 년째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파트너십이 스타벅스에게 얼마나 큰 호재일지도 궁금하고, 최근 들어 스타벅스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기본적인 컨셉은 스타벅스 근처에 충전소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네. 즉 충전하면서 커피 마시라는 얘기죠. 뭐 시간도 때울 겸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스루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매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가 드라이브 스루로 매출이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이제 붐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편승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판매원을 좀 더 다각화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스타벅스 본연의 좀 분위기는 안 좋죠. 왜냐면은 중국에서의 악재가 재부상하려는 그런 기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무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뭐 염차이나 같은 레스토랑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스타벅스도 굉장히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전기차 시장과 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성장 전략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전략을 계속해서 내비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소식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 135달러를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의 악재가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중국에서의 악재가 거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스트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부 기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